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해 세계가스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한국가스공사. 요즘 이런저런 일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특정 단체에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감사원이 주의를 주었고요. 이번에는 직원들의 업무 실수로 1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10%를 담당 직원 6명이 나누어서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큰 손해가 났나 살펴봤더니 2014년에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계약 과정에서 해운사와 생긴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액화 천연가스 LNG죠. LNG의 80%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수입을 하는 건데요. 가스기지와 공급 배관망을 건설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스공사의 역할인데 요즘 대구에선 이 LNG 배관 매설을 두고 또 논란이 뜨거운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서 열병합발전소 용량을 6배 증설하기로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가정용 압력보다 3,200배가 높은 고압가스 배관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다시 한번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다시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주춤했던 열대야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밤에도 계속 덥겠습니다. 아침에 안동 21도, 봉화 20도로 시작했는데 한낮 기온 안동 31도, 봉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소수박물관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유의 공동특별기획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소수박물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별전으로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전문 의료인은 아니었지만 유의로 불린 선비 의사들의 활약상을 통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역병에 대처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전시는 백성을 치유한 선비 의사 유의를 주제로 총 4부로 이뤄져 있고요. 전시 유물은 총 32건 110점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류성룡의 침경요결 등 널리 알려진 의서들을 비롯해 선비 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담은 저작과 일기, 의학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은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고 기타 문의는 소수박물관 학예실로 하면 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오랜만에 해가 드러났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 25도 안팎이 예상돼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오늘은 비 소식 없지만 내일 다시 비가 오겠고 그 양도 많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으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에서는 산림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에 타서 휘어지거나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장마나 태풍으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벌채 등 복구 작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복구 작업을 위해선 산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산주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 복구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중 구규림 4,200헥타르는 벌채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9,800헥타르의 사유림이 문제입니다. 민가나 도로변 300m 이내 750헥타르를 긴급 벌채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사유재산인 이 지역의 나무를 베려면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채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예정인 울진군의 산림 복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산림 복구 작업까지 지연되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3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운항을 하지 않는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운항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어제 2025년에 문을 여는 울릉공항을 가상공간에서 미리 이용해 볼 수 있는 울릉공항 메타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가상 울릉공항에서는 탑승권 발권, 보안 검색, 비행기 탑승 등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볼 수도 있으며 짚라인을 타며 울릉공항 전경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평범한 메타버스와는 달리 실제 공항과 같은 구조와 비율로 구현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 울릉도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숨겨진 항공권 찾기, 캐릭터 자랑하기, 미션 수행 등의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메타버스는 PC와 휴대폰에서 로블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울릉공항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학생 쏠림입니다. 네, 이게 대구 안에서도 지역마다 뭐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얘기죠? 네, 학령 인구 감소로 대구의 초등학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탓에 감일 학급과 특별실 부족 등 문제가 그쵸.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사이 학생이 10% 이상 증가한 초등학교는 전체 233곳 중 18.5%인 43곳입니다. 많네요. 네, 학령 인구 감소로 같은 기간 전체 초등학생이 2.7% 줄어드는 반면 일부 지역은 오히려 학생 쏠림 현상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아요? 네, 쏠리는 지역은 달성군이 16곳으로 네. 가장 많았고요. 네.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 개발 덕입니다. 네. 다음은 수성구가 8곳, 동구가 7곳, 북구가 5곳입니다. 지역마다 있네요, 그죠? 네. 학생 수가 많으면 일단 교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거 많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달성군 한 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급증하자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다목적 교실 3곳과 미술실 1곳을 모두 4학년 일반 교실로 바꿨습니다. 네. 진로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진로 교실은 1학년 일반 교실로 바뀌었고요. 교과실과 음악실 1곳은 각각 3학년, 6학년 교실로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인근 다른 학교도 특별실을 없애고요. 일반 교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별실이 있다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실이란 게 특별실 이거 얘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네. 걸 없애고 교실을 만든다. 네. 턱없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심각하네요. 이 교실뿐 아니라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부족하겠죠.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선다고 합니다. 네. 학교 관계자는 방과 후 교실과 같은 교육 공간이나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부족함은 불편을 넘어서 아이들 교육과 발전 그리고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수성구 같은 경우도 오래됐어요. 이 과밀학급 문제, 그죠? 그렇죠. 네. 예, 수성구 한 학교는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월 하루 중에만 전입생이 300명 이상 몰린 적도 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명문 초등학교로 꼽히는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2.9명인데요. 많이 많네요. 32.9명인데 네. 이게 수성구 평균이 24.2명입니다. 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는 네. 60명, 70명 그렇죠. 했는데. 대구시 평균이 네. 22.2명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예,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이 급감하는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학생이 10% 이상 줄어든 학교가 45.1%인 105곳. 네. 주는 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특히 구도시민 서구와 남구의 초등학교의 학생 감소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그죠. 네.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양쪽 두 가지가 그죠?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교육청에서 네. 교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모듈러 교실이 좀 제시가 돼 있는데 모듈러 교실요? 예, 이게 네. 레고처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학교 현장에서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교실인데요. 네, 필요가 없을 때는 이걸 해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그래요? 예, 굉장히 좀 깔끔하게 생겼어요. 요새 제작하는 거는. 근데 이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 모듈러 교실을 구입하거나 설치한 곳은 5곳 정도 되고요. 준비 중인 학교가 24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 이거를 설치하는 것도 빈 공간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뭐 예를 들면 운동장이나 네네, 이런 맞습니다. 데를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장이나 주차장에 주로 설치가 네네. 되는데요. 네. 뭐 전문가들은 안정성 면에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누구 만들었을지 뭐 네, 이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공급업체가 아직 많지 않아서 설치까지 좀 길게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업체만 좀 품질이 괜찮은 교실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뭐 업계에 따르면은 현재 국내에선 한 5곳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소수 업체의 주문량이 좀 몰리면서 설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 6에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청도 나서야 하고 이것도 진짜 민관 뭐 네. 모두가 그렇죠. 좀 다 나서야 됩니다. 방법을 적극적으로 네.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피란민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도 이 피란민촌이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어딥니까? 북구 칠성동인데요. 이 만들어진 지가 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 1년 전에 찾아가서 기사도 쓰고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네. 1년 뒤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여전했어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에 난민 수용소로 쓰이던 창고 같은 건물인데요. 네. 19가구에서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주인이 아니고요. 대부분 월세 따로 주인이 있어요? 예, 주인 따로 있고요. 월세 5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입니다. 지난해까지 한 26명이 거주를 했는데 고령의 노인이 요양원으로 떠났고 일부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70년 더 된 집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질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무허가 건축물인 탓에 정확한 준공 시점은 알지를 못하고요. 네. 주민들이 대충 한 70년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 주변에서 나는 기키한 냄새와 벌레가 들끓었고요. 며칠 전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옆집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는 하소연도 들을 수가 네네. 있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우선 지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요. 건물 주인들 얘기하시나요? 네, 지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의견 수렴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주들은 좀 사유재산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부 지주가 동의를 해도 좀 기형적인 집 구조가 문제인데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 동에 최소 4곳 이상의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네. 지붕도 또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요. 네, 한 집을 정비하다가 자칫 전체가 한 동. 한 개동 전체가 네. 붕괴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취재를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하는 게 이게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도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이 북구청은 건축물 관리법상 개인 건물은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현재까지 구청이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좀 더 북구청도 다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헌혈입니다. 이 대구 경북 혈액원에 화재 났다 그래서 불났다 그래가지고 많이 네. 놀랐습니다. 네, 11일 오전 1시 46분쯤이었는데요. 저기 중부 달성동에 네네.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 불이 나서 보관하던 혈액 대부분을 폐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네.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또 취재진이 대구 중부 동성로에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요. 성분 헌혈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이 혈액원에 있는 혈소판을 보관하는 기계인 교반기 4대가 모두 불에 타서 혈액 아이고. 보관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대구 경북 내 성분 헌혈 취소 건수가 253건이었습니다. 아까 금방 성분 헌혈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피 안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네, 빼내는 맞습니다. 그거죠. 예,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전혈, 헌혈이라 해서 이제 모든 거를 일단 다 가져가는 거고. 뽑아가잖아요. 네, 이거는 그 중에서 급성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이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수혈이 되고요. 따로 네, 양도 적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전체 헌혈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네. 네, 어제 방문한 동성로의 또 다른 헌혈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하루 동안 취소된 성분 헌혈만 1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내일부터 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혈액원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르게 방학이나 이럴 때 네. 또 학생들이나 헌혈 많이 하자 이렇게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네. 걱정입니다. 정상 운영이 빨리 돼야 될 텐데요. 네,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도 헌혈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좀 운영조차 힘든 상황이고요. 대구 경북 혈액원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교반기를 구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최대한 빨리 헌혈과 혈액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이 네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정상적인 운영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헌혈 종류에 따라서 냉장, 냉동 시설 등 이 보관 방법이 다르고요. 기기를 가져와도 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지 테스트까지 거쳐야 합니다. 당분간은 헌혈 자체를 좀 하지 네. 않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네. 안타까운 얘기까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에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를 계속 많이 걱정을 네네. 했는데요. 이 대구 경북 혈액원에서는 혈액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하루 평균 혈액량이 한 450개 수준인데요. 예. 이 포항 등 인근 혈액원에 공급받아서 병원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네네. 이유였습니다. 네. 또 혈액 보유량 기준인 5일을 넘어서 9일분까지 전국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맞습니다. 입장이고 네. 또 혈액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럼요. 문제인 만큼 네.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네,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입니다. 네. 너무 많이들 가시죠 요즘? 네. 네. 이저 코로나19 좀 재확산에 따라서 네, 걱정되는데. 네,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 보니까 좀 감염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저희 취재진이 대구 수성구의 한 물놀이장을 좀 찾았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도 많은 이용객들로 붐볐습니다. 덥고 습하니까 많이 가겠죠. 네, 그죠? 평일 이른 시간이었지만 어린이집 단체 방문이 많았고요. 예, 어린이집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야외 활동이 아직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이 물놀이장이 많습니까? 네, 지금 남구를 제외하고 7개 구군에 모두 21곳이 마련되는데요. 어우, 네. 이 중에 11곳은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인파가 몰리는 상황인데 좀 마스크를 제대로 좀 착용하시는 분은 좀 전처럼 찾기 어려운데 실외 물놀이장은 착용 없이 가능하지만 화장실, 매점 이런 실내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식 기자 함께했습니다. 대구의 여름은 진짜 축제의 나날들입니다. 치맥 페스티벌, 파워풀 페스티벌 지난 주말에 대단하게 열렸고 그러면서 또 동성로에서 핫 축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33년째인데 새로운 변신을 했다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대구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는데요. 맞아요. 네,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구 대구백화점 앞 무대를 중심으로 또 축제가 열렸습니다. 역시 대구 시민들은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남다르더라고요. 이열치열이라는 부제로 워터밤과 맥주 빨리 마시기 같은 행사도 열렸고요. 지역 특산물과 각종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 소리와 함께 손영수 총감독에게 축제를 기획한 이유 들어보고요. 동성로 화축제만의 매력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앞으로 내밀면 하나, 둘이라고 외치면 샤샤라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샤샤. 마지막으로 먼저 끝에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로 상인회를 비롯한 동성 상권에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를 별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아마 저희들 처음으로 여름 축제부터 시작해서 가을 축제, 겨울 축제까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여름 축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주는 축제고요. 그리고 대구가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데프리카라는 하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이열치열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핫 축제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받지 않고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자금을 만들고 상품도 만들어서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축제죠. 네. 사실은 대백이 문을 닫고 나서 그 주변은 조금 예전 같지 않다 싶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있으면 또 사람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네. 이 동성로 메인 거리를 따라서 각종 체험 부스들이 마련돼 있어서 길을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시민들 많았습니다. 네. 지역의 명칭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한 주류는 또 시음도 가능해서 인기가 많았고요. 네. 액세서리와 캐리커처 부스 앞에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중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부스의 자원봉사자와 플리마켓 판매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구미대학교 1학년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도 하고 있고 붙임머리도 하고 있고 커트까지 3가지 하고 있어요. 지금 붙임머리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세팅을 하고 와도 풀리셔서 여기 와서 받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인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머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사진도 막 찍어 가시고 너무 막 반짝거린다면서 축제 갔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고 동성로 솔직히 요즘에 좀 조용하고 이랬었는데 축제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너무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축제도 자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성로 핫축제에 셀러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액세서리 팔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한테 딱 맞춰서 하는 거 좋아해서 별자리 넣어서 팔찌를 만들고 있고요. 커플들이 와서 별자리 서로 바꿔서 만들고 그런 거 많이 찾고 있어요. 빈티지 상인입니다.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은지 확실히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 좀 나가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아이템이 항상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모두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이런 축제라는 계기를 통해서 저희 같은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상권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에너지도 좀 느낄 수 있고 생동감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만져주시고 네. 대구가 또 패션 뷰티도 강한 곳이잖아요. 네, 동성로 축제만의 매력이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대경대 모델과에서는 패션쇼 무대를 선보였고요. 네. K-팝 커버 댄스와 태권도 시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동성로 축제는 33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장수 축제로 올해부터는 분기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여름 핫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동성로 가요제 파워 M으로 가요제를 3일간 진행하면서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축제를 시민들은 어떻게 즐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들하고 동성로 축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달고나 이 게임이 있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일단 저희 아이가 세모를 골랐어요. 쉬운 거 세모를 골라서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 똑같은 거를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쉬운 거지만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컸겠죠. 성공해서 기뻤어요. 성공한 걸 먹어서 달콤한 걸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경산에서 온 42살 이정효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홍보로 알게 돼서 왔고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나들이게 나오니까 사람도 복작복작하고 이제 사람 사는 분위기 좀 나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제 길거리 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지 속속들이 시간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죠. 대구에서 살고 있는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저 SNS로 통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물총으로 재밌게 놀고 싶어서 한번 구입해봤어요.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와보니까 오늘 평소보다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엄청 많이 왔어요. 다들 SNS 통해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물놀이 하면서 밥 먹고 재밌게 놀다 갈 것 같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많이 오니까.
네, 오는 10월에는 동성로 가을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축제는 청년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기획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열릴 계절별 동성로 축제를 통해서 인근 상권도 활성화되고 청년들도 모여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전기와 지역 난방에 열을 공급하는 설비를 모두 갖춘 그 발전소를 말합니다.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성서 열병합 발전소가 지역에 처음 들어올 때는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발전 연료를 바꾸고 용량도 6배나 증설한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공동대표와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서 열병합 발전소 증설 문제 이거는 벌써 몇 년째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네네. 네, 먼저 이 사업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달서구 성서 공단 내에 있는 이 열병합 발전소는 1997년도에 43.5메가와트 규모로 방가시유로 물을 데워서 난방용 전기를 생산한 뒤에 그 달서구의 성서나 대구 그 장기동 등 지역 주민 11만 세대와 그리고 또 그 공단 지역의 한 70여 개소의 난방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방가시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서 2014년도에 지역 주민 등이 청정연료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네.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기존 시설에 청정연료로만 교체했으면은 이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네. 연료 교체와 더불어서 설비 용량을 증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예. 그 당초에는 이제 그 400메가와트급으로 추진하다가 승인이 안 되었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6배 증설 규모인 270메가와트급으로 재추진해서 승인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그 시민 건강과 발전 용량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 배출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그 과가스 배관이 12만 그 주거 지역과 대형 유통상가 지역으로 간통되다 보니까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그 반발도 있고 이런 논란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뭐 영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이렇게 예를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떤 처리 과정 법적인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 짓고 이런 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늘 궁금하던데요.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우리 태도 내에서 하면은 대부분 그 만족을 시키면 크게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가장 큰 미리 문제는 이런 그 암 발병이나 질병 이제 유발 물질인 이런 유독가스 그러니까 시오가스와 미연탄화수소가 고농도로 배출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통과되는 것이 문제고 또한 이런 그 고가스 배관이 도심지 간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정부에서 발전 용량 그 100메가와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도시가스 쓰고 있는 저압 이런 시설을 못 막게 그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공사에서는 고압으로만 유지가 되고 지역에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저압이 돼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6배나 규모를 늘려가지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이제 그 궁극적인 것은 그 발전 용량을 전기를 생산해갖고 그 한전에
한전에 판매하는 구조지 예. 결과적으로 지역 난방공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지 대구 시민들한테 뭐 이런 직접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청정연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를 가동하면은 네.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불안전 연소 과정에서 그 1급 발암 물질인 그 유독가스인 CO나 이온탄화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동차 시동 걸 때와 정지 끌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일한 방식으로 가동 초기와 그 정지 시에 매우 고농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바로 건강에 치명적으로 미치는데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향후에 개발되면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결과적으로 예. 네. 그 제가 아까 여기 법적으로 이렇게 뭐 한자가 있나요 없나요 여쭤본 이유가 예를 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청회, 예를 들면 설명회나 이런 어떤 찬반을 듣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이제 상시한 거는 다 빼먹고 그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다 제대로 된 진행도 아니고 그렇게 한 부분이 이제 이 데이터를 속이고 가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수화해서 온실가스도 별로 안 나온다. 네네. 또 이런 이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가스에 대한 이 배관 매설에 대한 것도 이제 최근에 이걸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사자들한테는 공지도 안 하고 일부 몇몇 사람만 참석해서 진행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 주민들한테 공지라든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가운데서 진행된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건 한국지역난방공사고 LNG 가스를 공급하는 데는 한국가스공사잖아요. 네네. 네. 이게 고압가스 배관 아까 위험 계속 말씀하셨는데 막 6배 이렇게 막 크게 하다 보면 땅 밑에 결국은 위험한 것만 자꾸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네. 네. 그 매설 구간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 한국가스공사 서대구 기지가 있는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그 용산, 이곡, 월성동을 거쳐서 약 한 8km 정도 도심 지역 구간을 지하에 매설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5개동 5만 세대 약 12만 명이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고압가스 배관 설치 경로에는 또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또 피해가 또 클 수가 있고 또한 압력을 40기압인 이런 고압가스를 일정하게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런 감압해주는 전압관리소도 지금 120여 개소가 있는 대형 복합 유통단지 상가 시설과 또한 주변에 산업 시설들이 있어서 만약에 폭발된다면은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과 상가 이런 공단 업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LNG 연료를 공급하려고 땅 밑에다가 우리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스 압력 이런 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고압가스 배관을 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할 텐데 어떤 게 다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2메가파스칼 정도로 압력이 좀 낮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런 도심지 매설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4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공급하라는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대구 시민은 지난 95년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도 있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대구시나 의회 차원에서 이런
그런 좀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조례도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미국이나 일본, 영국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도심지에다 그 가스 배관을 일단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압을 20기압 이하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는 막 40기압 이렇게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 최대 압력은 한 64.5 기압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알다시피 가정에서 사용하는 압력보다 약 한 3,200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압을 배관을 그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나 또 상가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상인동 폭발 사고를 겪은 우리에겐 특히나도 이 도심의 고압가스관 지나가는 사업엔 진짜 거부감 클 수밖에 없고 그냥 현실적으로도 위험하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네. 여기다가 또 환경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는 이 법 태도를 내야 하다 보니까 네. 그 이런 그 주민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그 안전 문제 이런 것은 다 범위에 벗어난 내용들이죠. 특히 또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법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기준하고 선진 기준하고 다르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는 이 발전 시설에 대해서 그 환경 그 이런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걸 인지가 돼서 예. 법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연히 뭐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선진국처럼 그 당연히 그 이런 그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민 설명을 하기는 해도 그렇게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바꾸거나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네네. 시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뭐 만나보셨어요? 지금 달서구나 구의회는 사업 폐지를 촉구를 하셨다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지난 그 7월 1일 날 네. 그 홍준표 시장이 새로 취임하는 날 대구시청 앞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그 착공 허가를 불허하는 집회도 했고요. 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시 주무부서 책임자하고 만나서 언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 조건이고 건강과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공사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거꾸로 대구시가 지역 난방공사나 가스공사에다가 대책을 내놔라고 대구시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있느냐.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도 승낙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 전문가와 같이 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하자. 그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대책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일단 네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쭉 더 상황 지켜보면서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면 다시 또 한 번 더 연결을 하고요. 계속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김중진 공동대표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됩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다 걱정 많은 7월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또 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네. 그래서 금리 인상기를 생각을 해서 채권 투자에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네. 그런 얘기 해볼까 합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또 얼마나 올릴 건지 이거부터 궁금해지네요. 네네. 지금 현재 1.75%에서요. 네. 지금 올리는 지금 상황인데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채권 보유 운용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시장 참여자 99%가 이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64%는 사상 처음으로 50bp인 빅스텝을 예상했고요. 34%는 25bp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참여자 가운데 77%는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보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본 비율은 한 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네. 금리와 물가가 오르니까 투자 심리는 많이 냉각되고. 네. 근데 이제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개념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채무 증서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채권은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고정 수익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개념적으로. 네. 그래서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기존 이제 채권 가격이 싸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또한 새로운 이제 발행되는 채권들은 금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장점들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온도차가 큰 것 같은데 올해 그럼 개인이 사들인 채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금은 현재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우울한 그런 상반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개인 투자가는 장외 채권 시장까지 포함해서 5조 6천억치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같은 이제 기간 2조 6,928억 원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그러한 규모가 되고요. 네. 반대로 증시 자금은 지금 현재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데 개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21조 1,700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렇다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신다면 한 64% 정도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채권도 종류가 많을 텐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은 살펴볼까요? 네, 채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이제 많은 채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하고요, 원리금 지급 방법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국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네. 지방은 지방 이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 채권, 공모지방채, 기타 지방채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특수채는 특수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통화안정증권, 금융특수채, 비금융특수채 등이 있는데요. 최근 지난달에 저희가 발행 완료된 한국전력 3년 만기 채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회사채를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회사채가 보통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금융회사채가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채라든가 카드채, 종금채, 할부금융채 등이 있고요.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량 기업의 회사채들의 수익률이 연 4%대에 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매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을 주는 이런 시기가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이렇게 분기에 주는 형태가 많은데요. 네. 만기까지 발행사가 특별하게 이제 망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받으면서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7월 8일까지 아까 총계치를 보신다면 개인의 회사채 순매수 금액이 한 2조 9,200억 정도 되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가 되었어요. 회사채는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준다. 네네, 따박따박 주니까 따박따박 또 좋은 것 준다. 같아요. 네. 원리금이나 이자 주는 방식이 다 다른 건가요? 네네, 굉장히 이제 채권도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자 주는 방식에 따라서
이표채나 복리채나 할인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네. 이표채는 채권 발행 시 채권 겉면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이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일에 이 이표와 이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 국채가 6개월마다 이렇게 이자를 주게 되고요. 보통 1월, 7월 이렇게 들어오는 네.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은행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표로 많이 발행되고 분기에 이렇게 한 번씩 이자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복리채라는 게 조금 보시면 이자를 이제 재투자해서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가 되는데요. 같은 금리 채권이라도 이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복리채가 가장 이자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네. 할인채라는 게 있다는 할인채는 뭐예요? 네, 할인채가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개인들은 많이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할인채는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 가액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보통 제로 쿠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4%이율로 1년 만기 할인채가 발행을 한다면 투자자는 9,600원을 이제 주고 매입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네. 것 같습니다.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처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채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최근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과거에는 또 인기가 없다가 최근 또 인기 있는 게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채권 이자가 물가에 연동해서 변동하는 채권인데요. 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의 원금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이자도 늘어나고 절세 효과까지 가미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 원금이 이제 그대로인데 이자가 보통 낮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방향이 중요한 그러한 채권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오랫동안 장기 저금리여서 별로 인기가 없다가 최근은 또 이렇게 찾는 고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일단은 채권이라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다. 이거 많이 네네. 생각을 하시고 금리를 주로 보는데 다른 어떤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채권 살 때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는 이런 장점이 있었다면 채권도 당연히 리스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 변동 위험과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세 가지 정도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금리 변동 위험을 보시면 보통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매입 시 수익률이 아까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과거에 이제 이렇게 1%에 발행된 이런 채권들 같으면 1%에 고정되는 네. 그런 위험인데요. 네. 이 채권을 만기 이전에 매도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낮은 쿠폰의 채권은 내가 만기까지 보유 안 하고 시장에 이제 내가 팔려고 하면 네. 살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자본 손실 위험,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예를 들자면 저금리에 발행된 채권들이 현재 시점은 이제 금리가 보유하신 올랐는데. 분들 가격이 이제 내려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 이제 사려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자본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신용 위험은 부도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걸 말을 하나요? 네네, 그렇죠. 예,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협의의 그 개념을 보시면 발행자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신용 위험은 부도나 신용 등급 하락 또는 신용 스프레드 확대 이렇게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이 신용 위험이 보통 채권에서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동성 위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값을 그 가격이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위험인데요. 네.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들은 적절히 분산해서 이 변동소를 줄이면 이러한 약세 구간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보통 이 신용 위험이 오게 되면 대부분 유동성 위험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뭐 국채는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일반 투자가든 저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bye bye 쉬지 않고 빛났던 꿈 같은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청군의 거리 방향 중간 지점 하위 2개 차로 차단하고 굴착기 동원한 작업 중이고요. 아양로 아양교에서 망우당 공원 방향 아양교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구간들 뒤로 정체에 이어지고 있어서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류공원로 앞산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으로 통과 시간 15분 정도 소요되면서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동덕로 삼덕내거리에서 종각내거리 방향, 종각내거리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군위중기점 부근 2차로에 노면 보수 작업 진행 중입니다. 1차로로만 통행 가능하니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하고는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살필 때, 횡단보도를 향해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도 포함되고요. 내 운전 습관 어떤지 돌아보고 바꿀 게 있다면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